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프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숫자가 300만에 육박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은 물론이고요. 심하면 거동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노화 현상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더 늦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백종석 교수와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통증이라 여기고 방치했다가 관절 손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면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종석 교수와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무릎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이나 연골하골, 그다음에 반응성 연골판 등의 손상이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 중년 이상 아니면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관절염 발생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화와 어느 정도 연관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관절 연골을 구성하는 연골세포의 성장 인자에 대한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골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사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뭐 떠오르는 부위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무릎이 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무릎에만 생기는 질환은 아니죠? 꼭 무릎에만 생긴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관절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무릎 관절은 다른 관절과는 다르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체중 부하를 견디는 관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그러한 미세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관절염 발생 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질문에도 있었지만 왜 무릎이 먼저 연상이 되는 건지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은 기능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다른 관절과는 좀 다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반복적인 그 무게를 지탱을 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관절의 마찰력을 적게 해가지고 그 기능을 유지하는 관절인데요. 이런 무릎 관절에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 가지고 체중의 2배, 많게는 뭐 8배, 10배까지도 부하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신 중년 이상의 노년층에서 그 탄성이 감소한 상태에서 연골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다 보니까 관절염이 특별한 외상이 없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양 좌식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과도하게 구부린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하면서 그 체중 부하가 더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관절염 발생 비율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네. 사실 관절염이라는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관절에 염증이 생긴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관절염이 생겼을 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관절염 초기에는 일단 그 간헐적인 경도의 통증 정도가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면 그 통증이 경감되는데 이제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서 관절 연골에 변성이 일어나고 또 관절 연골이 소실이 되면서 이에 따라 관절 연골면이 불규칙해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활동 시에 그로 인한 마찰음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이 붓게 되는 부종이 생기고 또 심해지게 되면 관절 운동 범위까지 감소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절염이 더더욱 심해졌을 경우에는 이러한 지속적인 통증이 지속되면서 휴식으로도 통증이 호전되지가 않고 그다음에 심해졌을 경우에는 관절의 변형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퇴행성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또 어떻게 진단하게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환자의 병력 청취, 그다음에 이학적 검사, 이로 인한 임상적 그 진단과 더불어 가지고 이제 영상학적 검사를 그러한 소견을 더불어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가 체중 부하한 상태에서 서서 촬영하는 단순 엑스레이 방사선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검사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킬그레드 로렌스라 그래가지고 KL 그레이드를 따라가지고 관절염의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관절의 간격이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절 주변에 뼈가 웃자라면서 이 골극을 형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관절 연골 밑에 그 음영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절이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방사선 그 검사상에서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진은 우리의 활동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증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방사선학적 검사와 환자의 증상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동위원소 검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골 형상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단순 방사선 검사상에서 초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 초기 관절염도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MRI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연부 조직의 이상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절 연골의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세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 받은 후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관절 연골은 일단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완치가 아니고 아쉽게도 통증을 줄이면서 관절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에 따른 변형을 방지하면서 진행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관절염 단계에 맞춰서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초기 단계에서는 체중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체중 감량이나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 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에 따라 가지고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을 보조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더 진행이 돼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진행이 시작되는 초기 뭐 1, 2단계에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절염 초기 단계는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법이 있다고 지금 네.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중에 주사 치료부터 좀 알아볼까요? 주사 치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 흔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뼈 주사로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연골 주사로 알려져 있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DNA 주사로 알고 계시는 이제 PDRN 주사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 주사는 스테로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반면에 이러한 부작용이 또 많기 때문에 뼈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주사 부위에 조직의 괴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관절 연골의 변성을 오히려 촉진시키면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호르몬 체계의 변화나 안 그러면 주사 후에 일시적으로 혈당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히알루론산은 이제 우리 관절의 그 활액과 연골을 구성하는 주성분인데 요거를 주사함으로써 관절 내에 윤활 작용과 그다음에 충격 흡수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관절 파괴가 심하지 않은 초기 관절염 환자에서 보조적으로 치료해볼 수 있는 주사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DRN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연어과 어류에서 추출한 DNA 성분인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관절각 내에서 서서히 분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관절각 내에서 탄성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이에 따른 관절 내의 마찰을 줄여주면서 그 성장인자를 분비시키고 이에 따라 가지고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사제가 되겠습니다. 네. 주사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일반적으로 관절염이 생기면 약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약은 독하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일단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그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복용 후에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이렇게 속쓰림이랄지 메스꺼움 등의 유전관계 증상을 주로 호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전관계 증상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환자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그 기저질환이 있고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분들 그다음에 흡연이나 평소에 음주를 과도하게 하셨던 분들에서 발생염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또 부작용으로는 지속적인 복용으로 인해 가지고 간이나 신장에 이상을 주게 되고 심혈관계에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의 그 기저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약제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복용 방법이랄지 용량을 정확히 지켜서 복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복용 시에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한다면 약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를 해서 약제를 변경할 건지 아니면 그 약제 복용을 중단할 건지에 대해서도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보면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수술이 꼭 필요한 건가요? 무릎 관절 통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관절염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1차적으로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도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뭐 관절 내시경 아니면 연골 재생술이나 뭐 절골술 등이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관절을 치환하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그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완치의 목적이 아니고 통증의 완화나 이러한 그 질병 속도를 늦추면서 이전의 관절 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 단계에 있는 40대나 50대 환자분들에서 적절한 치료를 환자의 증상과 영상 검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수술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관절,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하는 인공관절 전에 자기 관절을 지키기 위한 자기 관절 보존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 방법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게 있고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면서 연골 재생을 도와주는 또 수술이 있고 그다음에 절골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요. 먼저 그 퇴행성 관절염 초기 단계에서 시행하게 되는 관절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연골이나 연골판을 봉합하거나 뭐 부분 절제하고 그다음에 매끄럽게 다듬어주는 수술이 되겠고, 근데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거는 무릎 관절을 이루는 뼈에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연골 재생술인데 연골 재생술은 연골 손상 정도를 일단 확인을 하고 연골 손상 정도를 확인한 다음에 연골 아래 부분을 구성하고는 연골하골이 다 드러났을 경우에는 요거를 그 연골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수술인데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수술은 이제 미세골절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상된 부위 연골에 다발성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골수에서 그 연골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인자 분비를 도와주는 술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이라는 게 있는데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은 자기 연골을 채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정 기간 배양해서 손상된 관절에 이식해주는 방법인데 이러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배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2번 이상 수술을 해야 된다는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술도 자기의 거를 이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상품화된 그 치료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엉덩뼈 관절에서 그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농축한 다음에 그 손상된 연골에 주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한 번에 끊는다는 좀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저희 그 2002 월드컵 그 감독을 하셨던 히든크 감독님이 이제 그 시행을 받아가지고 화제가 됐었던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종동 그 제대열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상품화된 거를 투여를 해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관절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 내측의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서 다리가 이제 O자형으로 휘게 되는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경골 상단부의 절골을 통해 가지고 내측의 부에 그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인공관절 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일단 관절염의 마지막, 그러니까 앞서서 뭐 약물이나 뭐 주사 치료 등의 이제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고 그다음에 앞서 소개했던 자기 관절 보존 술식으로는 어려울 정도로 관절염이 진행된 환자에서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고 만무가 되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주면서 수면장애까지 일으킬 정도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에서 시행을 대부분 하고 그런 분들에게 수술이 권유가 되는 상태이고요. 근데 수술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학적 검사만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환자의 증상이나 평소의 활동력, 그다음에 이제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인공관절의 또 수명이 환자의 생활 양식이나 그 추후에 환자의 그 수술 후에 치료에 대한 순응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공관절 치환술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무릎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대퇴골과 경골의 끝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닳아져 있는 연골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 연부 조직이나 인대 균형을 통해 가지고 변형을 교정한 다음에 환자의 사이즈에 맞는 적절한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고정해줘 가지고 환자의 그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 가지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가능하게 해주고자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수술하시고 나서 회복 기간은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수술 전 환자의 전신 상태나 관절염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수술 후 재활에 대한 순응도에 따라 개개인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이 고령의 환자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뭐 폐렴이나 아니면 수술 부위 감염 등의 그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기 보행 및 관절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술 후에 통증 조절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재활이 중요하고 이것 또한 환자의 인공관절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통증이 왔을 때 그냥 단순 질환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은 상당히 나중에 악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네, 물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연골 손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연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연골은 피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관절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손상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그 관절염은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젊은 분들도 관절염을 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뭘까요? 일단 저희 따라 통계를 보게 되면 20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 정도에 약 6만 명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돼 있고 한 4년 새에 한 15%가 증가할 정도로 지금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그 식습관의 그 서구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젊은 친구들의 이제 비만, 과체중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이런 과체중은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그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스포츠 활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뭐 축구나 뭐 농구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부상을 당하고 이때 인대나 연골이 손상이 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르게 이제 외상에서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젊다고 자기 그 과신하지 말고 무릎 관절 건강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겠고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운동을 하시기 전에는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이나 운동 끝나고 나가지고는 충분한 휴식이나 찜질 등으로 통해 가지고 관절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가 사실 완치의 개념보다는 뭐 통증을 줄이고 또 기능을 높이는 보전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생활 수칙을 좀 지켜가면서 보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술을 어떤 수술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환자분이 그 일상생활의 범위가 조금 달라지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생활 패턴 조절과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이 중요한데요. 생활 패턴 조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 그다음에 식이 조절을 통해 가지고 과체중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생활 습관 개선에 있어서도 좌식 생활보다는 무릎의 부담이 줄여줄 수 있는 입식 생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 특히 이제 무릎 쪽에 이렇게 이상이 있으니까 운동은 아예 그냥 담쌓고 사는 경우가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운동인데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크게 운동은 유산소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적 운동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관절의 비특이적인 운동 방법인데 우리가 흔히 뭐 평지 걷기랄지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이제 수중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분석적 운동은 증상이 있는 관절에 맞춰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관절염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운동이 되는데, 근력 강화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면서 하중을 또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절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노인 환자들이다 보니까 통증을 인해 가지고 활동량이 저하가 되면서 근육량이 감소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근력을 강화시켜주면서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대퇴사두근과 슬개권 강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면서 환자의 그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운동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긴장을 시켜주는 등척성 근력 강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끝으로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관절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발생을 하면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습관 교정이나 운동을 통해 가지고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대부분 환자들이 관절염 하면 이런 수술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 방문을 조금 주저하시는 경우가 주저하시면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러한 관절염 증상이 있다 한다 그러면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100세 시대 무릎 건강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백종석 교수와 함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취미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많죠. 네, 운동도 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건강 관리에는 좋은 운동인데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은요 팔꿈치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테니스 엘보인데요. 주로 테니스처럼 팔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선수들에게 생겨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니스 엘보. 팔꿈치 통증이 있으시다면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